자, 잘 지냈죠? 가을 햇살이 눈부신 날입니다. 9월 14일 한국 현대소설의 작가 현장 화산도 제1장과 제2장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죠. 줌을 통해서 여러분과 중요한 지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못다한 얘기들 그리고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는 이 시각 자료들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죠. 출석부터 불러야 돼요. 출석을 불러야 이 강의가 오랫동안 유튜브에 남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찾아올 겁니다. 저 명강의에는 내가 함께 했다. 봐라, 내 이름이 나온다. 이러면서, 그지? 정다산. 음. 다산이 그 사라봉하고 사라오름하고 다르다 그랬죠. 확인해 봤나? 확인해 보세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송혜정, 이방근의 불안을 좀 더 깊이 가늠해 보세요. 민동후, 박서영, 서하진, 송하현, 이담혜, 주호영, 강혜린, 김하은, 고은석, 김성호. 책 다 읽었나? 읽었겠지? 구한울, 유경민, 한치웅. 한치웅 씨가 수업을 안 들어온 모양이지. 유학생들 이러면 안 됩니다. 최동영, 최경민, 김세빈. 책 잘 읽고 있죠? 3장, 4장. 잘 읽고 있을 줄 압니다. 3장, 4장 들어간 친구들은 오키나와란다. 오사카, 고베 구경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정원석, 김진현, 이선 안 본 사람 있나? 최경민? 우리 특히 국문학 전공이 아닌 학생들 역사과 최동영, 최경민, 사회학과 김세빈, 정원석, 김진현, 교육학과 이상은 모두 6명이나 되는데 힘 잃지 말고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1장과 2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3장과 4장을 두고 줌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3장과 4장에 대한 유튜브 강좌를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개요 한번 쭉 보죠. 1장, 2장의 기본적인 그 시간적 배경과 인물입니다. 그리고 남승지가 본 영화 죄와 을과 죄와 벌, 그 성격과 관련해서 얘기할 거예요. 외모가 어떻게 성격과 관련되는가 문제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방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하나하나 보기로 하죠. 그리고 이념의 역사성 얘기는 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1장과 2장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되는 역사적 사건들 47년 3월 1일 사건 사진이고요. 그리고 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의 의결을 둘러싼 그 신문 보도, 이 신문을 보는 이방근의 상념입니다. 그리고 남승지의 눈에 비친 이 성조기. 이건 양준의 눈에 비친 미국과 아울러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화산도의 주요 인물 집단이죠. 서북
사법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 부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도입니다. 지도. 성내약도하고 이 성내 중심부 관덕정 주변을 그린 이 지도인데 김석본 선생이 직접 그린 거라고 해요. 이 지도는 제주 대학에서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내 제자 김동현 박사가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들 선배인 셈이죠. 이 제주 문학과 오키나와 문학을 아우르면서 폭넓은 연구를 하고 있는 멋진 친구입니다. 여기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따로 이 프린트를 해서 책에 끼워두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그것과 함께 제주도의 전체적인 지도들도 따로 구해서 해안마을 어디로 가는지, H마을이 어디쯤인지, N리는 어딘지 이런 것도 한번 추정하면서 읽어보세요. 고모대기 있는 S리는 어디쯤일까? 대략 그 트럭을 타고 가고 하는 시간들 있죠. 그걸 계산해서 어디쯤이겠다라는 것도 추정해보고 그러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그 지도하고 아주 가까워야 돼요. 여기에 다산이 잘 봐. 다산이 잘 보면은 사라봉이 여기 있지. 여기 사라봉, 그죠? 사라봉이 여기 있어요. 사라오름은 저쪽에 한라산 쪽, 여기 제주 쪽이고 제주도 북쪽이지. 남쪽을 바라보겠습니다. 정확히 남서쪽이라 하겠네. 이 서귀포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완전히 다른 쪽입니다. 지난 발표 때 우리 다산이가 제시했던 지도는 수정해야 합니다. 자,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처음으로 가죠. 오늘 길게 끌지 않아야 할 텐데. 시간적 배경은 1948년 2월 26일, 27일 그 경계쯤인 것 같죠? 3월 1일 남승지가 버스를 타고 성내로 들어오죠. 남승지는 지금 비밀 아지트처럼 보이는 이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죠. 해안가 마을입니다. 남승지가 있는 곳은 3장에서 3장 초반부에 언급되고 있죠. 3월 1일까지 이르는 시기입니다. 주로 남승지와 이방근, 양준호, 이동진, 그리고 이태수 이런 사람들이 쭉 등장하죠. 소설 전체의 어떤 주요 인물들이 다 등장합니다. 다 등장해서 그 간략한 프로필을 쭉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요 인물들을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서 그 조그만 독서 카드에다가 딱 이 프로필을 적어놔야 돼요. 이렇게. 이건 권수가 많아서 책 맨 앞에다가 적기는 좀 부담스럽죠. 책 앞에는 그 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메모해 놓고 카드에다가 중인물들 전체를 쭉 적어 놓으면 나중에 훨씬 한결 수월합니다. 소설을 읽는 게. 이방근 33살입니다. 이방근 33살인데 이방근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근 외모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면서 그 성격의 표지들 보기로 하죠. 남승지는 23살인데 우리 나이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우리 나이로. 우리는 만 나이하고 우리 나이하고 나누잖아요. 근데 일본은 세는 나이하고 맞죠? 항상 그 한 살 더 먹게 할 때는 이 일본어 표현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을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 나이로. 만으로는 23살인데 우리 나이로는 24입니다. 만으로 썼어요. 그리고 당원이고 오사카생입니다. 오사카생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수학교 때 오사카로 갔죠. 수학교 3학년 무렵에.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달현
33살 중학교 교사인데 식민지 시대 때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서서히 유달현의 이야기가 비밀이 밝혀집니다. 비밀 아닌 비밀이죠. 지금 미리 얘기하면은 스포일러가 너무 강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이름에 주의를 하세요. 이름에 유달현이라는 이름에 주목하세요. 유다가 떠오르죠. 유다. 오사카생이 아니고 오사카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어요. 수학교 3학년이 몇 살인가? 우리 따위로 하면 10살쯤 되나? 10살쯤 돼서 20살 때 45년에 돌아왔으니까 45년 11월에 서울로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대략 몇 살쯤 되나? 20살쯤? 21살쯤 돌아왔죠. 약 10년 정도 오사카 생활을 했네요. 남승지는 그 발음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랬죠. 약간의 그 자폐적인 증상도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구의 사건 기억하세요. 강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유달현 지금 공작 중이죠. 공작이어서 이방근에게 무장봉기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죠. 뭔가. 그때부터 이방근의 불안이 시작됩니다. 무장봉기를 둘러싸고 자기만이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겠죠. 이방근, 남승지, 유달현 이 세 사람이 3인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이 세 사람에 대한 그 기술이 전체적으로 약한 글쎄 반 이상이 넘을 거요. 이방근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남승지, 유달현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김동진 한라일보 기자인데 서술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작가였죠. 양준호 이 사람 주목하세요. 나중에 보겠지만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이 소설에 사생아가 둘 나오는데 양준호하고 박삼봉 주목해 잘 보세요. 출생의 비밀도 잘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근의 아버지 이태수 식산은행과 남해자동차를 소유한 제주도의 이름난 부자죠. 그러니까 친일적인 경향이 강했고요. 지금도 권력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선옥이라는 인물, 이방근의 계모입니다. 40대 초반이죠. 부엌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방근의 하녀, 40대 초반입니다. 부스럼 영감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 뒤에 목탕 영감도 나오는데 목탕 영감과 함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3부 제삿날 풍경 보면 3장 제삿날 풍경 보면은 목탕 영감이 등장합니다. 강몽구 꼭 기억하고요. 남승지의 육촌형, 외종 육촌형, 어머니 쪽으로 육촌형입니다. 이종 육촌이라 그러나요? 육촌형입니다. 이 강몽구는 제주도당의 아주 중요한 간부입니다. 5장 6장에서 5장 6장이죠. 5장 6장에서 강몽구와 남승지가 오사카를 가는데 그 오사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앞에서 3장 4장이 오사카를 했나? 아닙니다. 5장 6장입니다. 맞죠? 3장 4장은 제삿날 풍경이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기억을 잘못할 때가 있어. 연도나 이름 같은 것들. 여러분들 듣다가 좀 이상하면은 반드시 이거 고치세요 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때부터 고칠 테니까. 분명히 나는 이방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름은 남승지를 말하고 있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주고 잘 지적해주기 바랍니다. 그 지적질은 내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원식이 외과 의사예요. 그리고
그리고 정세용 경무계장. 이 정세용은 이방근의 어머니 쪽의 친척입니다. 아버지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근의 외가 쪽 친척이죠. 그러니까 이방근의 어머니의 성이 뭐였단 얘기야? 정씨였단 얘기죠. 어머니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를 어떻게 축적하는지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박삼봉, 남해자동차, 화물부 운전수, 최성호 판사까지가 이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이 인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물론 이방근, 남승지, 유달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고도 이 문난설이나 여기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많아요. 황태성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따로따로 뒤에 나올 때 여기에 덧붙이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1장과 2장의 중요한 사건들은 신세기 사건과 고원식 동생 결혼식을 들 수 있습니다. 신세기 사건에 주목해야 돼요. 신세기 캬바레 사건이 있었죠. 캬바레 뭔지 아나? 춤추는 곳이지. 여기에서 이방근이 서북을 한 대 패죠. 그리고 유체장으로 갑니다. 유체장에서 그 체포 총검거 때 잡혀온 사람들을 만나죠. 그 안에서 강문구와 대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연쇄고리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저 뒤에까지 이어져요. 이게 이 소설에서 중요한 그 사건들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신세기 사건 두고두고 얘기가 됩니다. 그 고원식 동생 결혼식, 이 결혼식이나 무도회나 이런 거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모임의 형식이 소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사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3장, 4장 할 때 집중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까요? 그 소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그 한 사람의, 한 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축조되는지, 구성되는지를 잘 봐야 한다 그랬지? 그러려면은 그 사람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교양의 수준, 그 사람의 인맥, 관계망, 그 사람의 그 교육 수준 등등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인물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런 그 정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 그 정보들을 여러분도 하나씩 모아서 그 형상을 짜내야 돼. 그러니까 작가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물론 의도하는 경우가 많겠죠. 여기저기 이 인물에 대한 정보를 뿌려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독자들은 역으로 그 작가가 뿌려놓은 정보들을 수합해서 그 인물을 이 형상화해 내가야 되겠죠. 이게 소설을 읽는 과정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물에서 이제 사건으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건이 왜 일어났지? 하면서 그 사건을 둘러싼 정보들이 쭉 모이면서 그 사건의 진상에 육박해 들어가지. 그것처럼 한 인물의 형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의 경우 이 인물을 보면은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고전 소설이 그런데 선인과 악인 딱 구분이 돼요. 예를 들면은 다시 이렇게 선인과 악인이 딱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대단 일부가 인물들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선인은 뭐 꽃처럼 아름답고 뭐 헌출하고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악인들은 뭔가 좀 이 인상이나 뭐나 어투나 이런 것들이 되게 교활하게 그려지고 되게 이런 그
표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근대 소설이 와서도 이런 정형화가 된 틀을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주 또는 뭐 이 자본가 하면은 뚱뚱한 이 모습에, 예? 탐욕스럽게 생긴 표정이죠. 그리고 뭐 조폭하면은 뭐 시꺼먼 옷 입고 선글라스 끼고 또.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인물 유형이라는 게. 인간이 그렇게 일도양단식으로 착하다, 나쁘다 이게 구분되기 된다면야 세상 살기 참 편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변신하기도 하고요. 아주 복잡다단한 면모를 상황에 따라서 보여줍니다. 해서 그 인물들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그 인물들을 그려내느냐가 소설 성패의 관건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햄릿형, 돈키호테형 이렇게 분류해서 이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햄릿형은 따로, 돈키호테는 따로 이렇게 있는 이런 경우는 드물죠. 이건 어, 이 대표적인 그 인물의 모습만을 추출해서 그렇게 그린 것이지 왜 돈키호테에게 햄릿의 모습이 없겠습니까? 돈키호테도 안 읽어보고 그런 것 같아요. 돈키호테가 무슨 풍차를 보고 내달린다거나 뭐 둘시안을 보고 뭐 어쩌지 한다거나 그런 것만 보고 저돌적이고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는 인물 이런 식으로 돈키호테는 이러는데 돈키호테 옆에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국민학교 때 읽었던 만화책 보고 얘기한 소리예요. 돈키호테가 얼마나 복잡한 인물인데 얼마나 회의가 많고 얼마나 고민이 많고 이런 사람인데 산초 판사하고 나누는 대화들 보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돈키호테 마지막 장 보면은 그 눈물들 보세요. 돈키호테 눈물들. 햄릿만 해도 그래. 햄릿은 맨날 그 회의적이고 뭐 이렇게만 얘기하죠. 오히려 그 안에 뭔가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우유부단한 모습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고민의 모습들도 없지 않겠지. 햄릿 같은 경우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인간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햄릿형, 돈키호테형 이렇게 딱 나눠서 인간들 분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게으른 접근 자세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 다단한 그 모습들을 갖고 있죠. 훌륭한 작가는 그런 인간의 입체적인 모습들, 다양한 그 성격들을 다양한 그 방식들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그 인물이 어떤 소설을 읽었는지, 무슨 영화를 보았는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에 빠져 있는지 등등이 인물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얘기했죠. 남승지의 성격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뭐 작가가 직접 서술해서 알 수도 있지만은 작가가 제시하는 이 정보들, 예를 들면은 남승지가 서울 단성사에서 죄와벌의 영화를 봤다. 그러면 그것과 남승지의 이 인식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독자들은 파악해내야겠지. 남승지가 단성사에서 영화를 본 시점은 영양실조로 굶주리고 있을 때예요. 1945년 11월에 남승지가 조국의 새로운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새로운 나라 건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돌아왔죠.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습니까? 영양실조에다가 경찰에 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맞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네,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굶주림에 지쳐서 온 피부에 뭔가 나고 그러죠. 예, 그때 제화보를 봅니다. 우리가 제화보를 읽었어야 말이지.
제압을 읽은 사람 손 들어봐. 김성우 제압을 읽었나? 응? 또 잔소리 한다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재 한국 대학생들의 교양 수준은 식민지 시대 중학생들 교양 수준과 맞먹거나 그보다 못합니다. 그 당시 문인들이 쓴 일기나 독서에 관한 그 기록들을 보면 그렇고요. 소설을 봐도 정말 20살, 21살, 22살 때 쓴 글들인데 주요 고전들을 거의 다 읽습니다. 작품들. 도스토옙스키의 제와벌은 물론이죠. 특히 한국 문학은 일본을 경유해서 러시아 문학의 영향권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문학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특히 톨스토이는 압도적이었죠. 또 러시아 혁명 문학들, 고리끼를 통해서 고리끼라는 인물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뚜르게네프, 고골 등등 중요한 러시아 작가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죄와벌은 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을 휘저어 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0년대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죄와벌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아, 이, 개봉된 게 1937년인가 그럴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데 관심 있다면은 남승지가 되어서 이 영화를 한번 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다르게 이 남승지라는 인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승지를 통해서 일본에서 돌아온 그 뭐랄까 일종의 디아스포라죠. 남승지도 이 남승지의 내면 풍경을 꼼꼼하게 읽을 수 있겠죠. 이 주연이 피에르 블랑샤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라스콜니코프 역할을 하는 주연이 어떤 연기를 하는지 그리고 남승질은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그리고 이 장면, 이 소설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는 게 보면 대단히 흥미진진할 겁니다. 그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남승지의 성격의 일단을 볼 수 있는 장면이어서 뽑았습니다. 남승지는 며칠 전 종로에 있는 단성사에서 프랑스 영화 죄와 벌을 보고 있었다. 일본어 자막이 그대로 나오는 낡은 영화였다. 단성사 앞 메마른 도로를 스치는 바람으로 인해 미세한 먼지가 날아올라 그렇지 않아도 연극 공연장처럼 초라하고 거무스레한 건물을 먼지투성이로 만들었다. 해방을 빼앗긴 채 혼돈스럽게 격동하는 붉은 먼지 속의 서울에서 불행이라는 이름의 먼지를 뒤집어 쓴 듯한 영화를 보는 것은 으스스한 현실감을 안겨주었다. 남승지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 아니 인간에게 기생충 같은 노파를 죽일 권리가 없다면 과연 벌레를 죽일 권리는 인간에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걸었다. 실제로 그는 잠자리에서 내일을 벗어 이를 잡으면서도 과연 자신에게 이를 죽일 권리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곤 했다. 여인 손등에 두꺼비 등처럼 돋아난 많은 물집이 가려워 양 손바닥으로 번갈아 문지르면서 단팥빵 2개로 때운 배를 감싸 안고 걸었다. 죄와 벌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남승지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승지가 라스콜니코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죠. 아마 죄와 벌을 읽은 사람은 라스콜니코프가 저 옥탑방 비슷한데 뭐랄까 지하실 배 선창 같은 곳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하숙비를 못 내서 주인을 피해 다니고 거리를 걸을 때도 뭔가 쫓기듯 다닙니다. 그러다가 전당포 노파를 죽이죠. 잇따라서 전당포 노파와 그 노파의 언니까지 죽이죠. 맞나? 일단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언급되는데 멜라도르프죠. 이 소니아의 아버지를 술집 그 거리에서 만나고 하는 장면들이 쭉 이어지는데 라스콜니코프와 남승지가 어느 시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 소설을 더욱 풍성하게 읽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남성적 성격의 일단들을 이런 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정의 경우를 떠올려 보란 말이야. 무정에서 이 영채가 읽은 책은, 박영채가 읽은 책은 뭐였지? 소학, 연려전 이런 것이었지. 그게 박영채의 성격이나 행동 양식과 관련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 이영식의 월급 명세서 했던 거 기억나죠? 이 마루야마 서점을 통해서 이 책을 산다 그랬지. 플라톤 전집이나 그리고 또 뭐 읽었어요? 루소도 읽었죠. 그죠? 에밀. 그러면 이영식의 어떤 지향성, 행동 양식들을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계몽적 그 지식인으로서의 성격을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인지 알겠죠? 어떤 영화를 봤다는가, 이 죄와 벌을 봤다는가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내가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김석범이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그 인물 묘사나 이 성격화 등등을 많은 부분 참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흔적들이나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스토옙스키와 화산도를 연결해서 좋은 글을 써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30분 지났으니까 우리 5분만 쉬었다 봅시다. 자, 잘 쉬었죠? 길어진다고 자꾸 나무라지 않기 바랍니다. 이방근의 외모 이랬는데 이 외모를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 많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형화되면 안 돼요. 뭐 안 되는 게 아니고 소설의 그 해석의 가능성이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협소해집니다. 그러니까 뒤룩뒤룩 살찐 사람은 지주, 자본가, 그 성정은 탐욕스러움.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형화되어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사람은 변화하는 존재잖아. 근데 그 외모를 통해서 이 작가들은 그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곤 하는데 그 정형적인 그 성격 묘사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관상이 과학이다 해서 처음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딱 알 수 있어. 그런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훌륭한 소설일수록 복잡한 그 외모에 복잡한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설은 이방근이 그렇습니다. 이방근의 외모에 대한 묘사와 유달년에 대한 외모의 묘사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데, 유달현의 말투나 이 외모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뭔가 기회주의적이고 뭔가 좀 아부한 성격이 강한 이런 모습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방근은 좀 복잡합니다. 실제 성격도 복잡하고요. 그런 점을 좀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이방근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방근은 확실히 처음 만난 사람을 옴찔하게 만드는 무언가. 눈빛 있죠, 눈빛. 이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눈빛. 사람을 옴찔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자산가의 아들이라는 그 배경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용모가 주는 인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용모가 주는 인상. 그렇다고 괴물처럼 추하게 생겼다는 뜻은 아니다. 추악하기는커녕 남자답고 매우 잘생긴 미남으로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허약한 느낌은 없었다. 오히려 약간 괴이한 용모를 지닌 편인데, 괴이한 용모.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마도 괴이한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였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딱 보면 딱 알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지. 복잡한 이 결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아주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용모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아, 말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성격이 딱 정형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느 장소, 어떤 사람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죠. 음. 또 성격도 많이 변화하죠. 식성이 변하듯이. 그럴 겁니다. 음. 그 외모와 성격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는 해요. 음. 그래서 관상학이라는 게 동서양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은 그 사람 다 알 수 있다고. 근데 그 오해를 빚는 경우도 많죠. 대단히 사납게 보이는 사람인데 선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단히 선하게 생겼는데 정말 사악한 성정이 깃들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음, 예, 이걸 뭐 페르소나니 뭐니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 정도만 합시다. 얘기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얼굴을 압도하듯 이마가 튀어나오고, 이마가 튀어나왔다니 계속해요. 이마가 튀어나오고, 이 눈빛 얘기도 여러 번 합니다만은 그 위를 미풍에도 나부킬 것 같은 부드러운 머리카락. 그러니까 얼굴을 압도하는 이마와 부드러운 머리카락. 되게 상반된 모습이죠. 이마가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은 사실이었다. 약간 부자연스럽다. 성격도 그래요. 일관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처럼 살결이 희고 입술이 밝게 붉으면서도 대단히 이건 이 성적인 욕망과 관련되어 있겠죠. 아니 그 탓인지 모르겠지만 입 언저리가 어두운 느낌을 주는 것이 약간 음란한 기운을 감돌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이방근의 행동과도 관련이 되죠. 게다가 어린애처럼 맑은 눈매가 또 어린애 같기도 해요. 음란해 보이게 하면서도 어린애처럼 맑은 눈매가 입과는 대조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어딘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다. 전체적으로 어딘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인상. 이방근의 외모를 비교적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문이어서 인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모의 묘사가 성격을 드러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기 바랍니다.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이방근의 행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방근의 의식 속에서는 이런 상충되는 그 측면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대단히 입체적이다 못해 혼란스럽기까지 해요. 되게 혼란스러운 영혼의 이 소유자입니다. 고독한 영혼이라고 우리 이유호는 얘기를 하죠. 고독한 영혼이면서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서북과 이, 이 무장대를 동시에 이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도 잘 보세요. 대단히 회의주의적입니다. 그리고 허무주의자예요. 이 허무주의는 두고두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방근의 허무주의는 두고두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운만 떼놓기로 하죠. 이렇게 인물의 외모를 묘사함으로써 성격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는 공간을 묘사해서 그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죠. 예컨대 170쪽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봐요. 170페이지 보면은 어두운 방 안에서 이방근은 정장 차림 그대로 소파에 걸터 앉아 있었다. 이 소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1시간 정도 설명할 거예요. 소파는 창가의 어두운 커튼 틈으로 새어나온 빛이 이방근의 등 쪽에서 어깨 언저리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방의 구석까지는 빛이 닿지 않았다. 자기의 장롱만이 어둠 속에서 요요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다른 세간으로는 책장과 책상, 소파와 탁자 세트 정도였지만 4평 남짓한 서재는 그것만으로도 꽤 비좁았다. 그 가구들이 지금 방 한가운데에 놓인 소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 속에서 이방근은 잠이 든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파에 걸터 앉아서 잠이 든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이방근의 모습 기억하세요.
소파. 그리고 여기에 책장 위에 놓인 백자 항아리까지 이어집니다. 이 단락이. 이런 공간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그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소파에 앉아서 웅크리고, 이게 또 이 고양이 이 허리 같은 어깨라고 얘기했었지. 여기 외모를 묘사할 때 보면은 그런 모습을 소파에 앉아서 어두운 곳에서 뭔가 잠든 듯이 앉아 있는 모습. 책장 위에 놓여 있는 이 백자 항아리, 이런 걸 잘 봐야 돼. 그리고 어둠의 대비들, 빛과 어둠의 대비들, 거기에 세간살이들, 그게 인물들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때가 많아요. 이 백자 항아리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이 소품들이야. 이 서사적 장치가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인물과 어떻게 연결되고 의식이 어떻게 관련성이 있고 다 연결이 돼. 그 벽걸이에 뭐가 걸려 있는지, 총이 걸려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옷이 걸려 있는지, 책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 또는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는지, 그런 소품들이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 주잖아. 공간 배치들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꼼꼼하고 섬세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방근이라는 인물이 좀 더 뚜렷하게 다가올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방근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은 직접적인 설명에 의해서 이방근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181페이지 보면은 이방근은 일제 말기에 사상범으로 체포된 뒤 서울 형무소에서 미결수로 1년 남짓 복역한 적이 있었다. 그러던 중 폐결핵에 걸려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때 불온사상 운동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겠다는 전향의 뜻을 표명하고 말았다. 해방 후에도 그는 그 사실을 자신의 커다란 잘못으로 인식하여 주변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전면에 나서는 일을 피해왔다. 해방 직후에는 감옥에 갔었다는 경력이 권위 있는 훈장처럼 인정을 받았고, 그 훈장을 달고 있는 사람은 남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향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협력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던 자들이 해방 후에는 재전향하여 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전향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방근의 행동에 그 제약을 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전향이라는 사건이었죠. 뭔가 불온한 일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 불온한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형무소에 갇히기도 했었죠. 미결수로 풀려났는데 그게 이방근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기도 하죠. 동시에 전향자들의 이 변신을 꿰뚫을 수 있는 그 시선을 확보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 이런 외모 묘사를 통한 그 정보들, 공간 묘사를 통한 정보들, 이렇게 작가가 직접 제시한 설명을 통해서 제시한 정보들이 있지. 정보들을 모아서 그 사람의 내외적 모습들, 성격들을 여러분들이 쭉 축조해 쌓아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소설을 읽는 재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근에 대한 정보들만 쭉 모으면 이방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되겠죠. 남승지에 대한 것만 모으면 남승지에 대한 것 쭉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작을 한 판 읽고 나면은 다른 작품들이 그냥 쫙 빨려 들어와요. 이렇게. 나만 잘 따라오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 또 하나, 소설에서는, 소설은 고전 소설도 있고 이야기 형식의 문학이 동서양에 다 있었지만은 우리가 읽는 이 소설은 근대 산물입니다. 근대 산물인데 부르주아 시대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본가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게 소설적 기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타락한 시대의
타락한 시대가 부르주아 시대라는 타락한 시대가 안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타락한 인물들 통해서 드러내는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설을 루카치라는 사람이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르주아 시대의 서사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경우 서사시라고 얘기할 때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호메로스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호메로스 시대의 서사시들은 신들이 다 서사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신들이 다 도와줬어요. 하늘의 별들이 다 지도가 돼서 다 우리를 안내해줬다고. 이 루카치라는 루마니아 출신이죠. 루마니아 출신 그 문학 비평가가 루카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읽을만 합니다. 우리 때는 필독서였는데 요즘은 잘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보면은 첫 페이지를 펼치면 그런 게 나옵니다. 하늘의 별만 보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게 서사시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 신과 인간이 합일된 세계, 정말 아름다운 세계죠. 근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이게 분열돼 버리지. 신과 인간이 분열돼 버리고 자연과 인간이 분열되죠. 인간은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지. 그래서 소설의 꿈이란 이런 총체적인 세계, 신과 인간이 합일됐던 그 서사시의 세계를 꿈꾸는 장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르주아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는 이게 분열돼 버린 시대잖아. 타락한 시대지. 이 타락한 시대의 타락한 방식으로 이 소설을 통해서 총체성의 세계를 꿈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소설은 기본적으로 근대 산물입니다. 근대 산물이고 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내적으로 돌파해 가면서 과연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물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소설은 대부분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이유가 없습니다. 고전 소설들은 어찌됐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건 완결된 어떤 그 질서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문적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근대 소설을 읽을 때 그 인물들의 행동의 원동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늘 돈의 출처를 봐야 돼요. 이 돈이 어디서 흘러나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지를 잘 봐야 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이 10,000원 있을 때와 20,000원 있을 때와 100만 원 있을 때와 1,000만 원 있을 때, 돈 텅 비었을 때 여러분들 심리 상태나 행동 양식이 어떨 것 같은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응? 우리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화폐신이 우리에게 다 강림하셔서 우리를 조종해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방근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탕진하면서도 자신의 이 사상들을 끊임없이 펼쳐 보일 수 있었던 건 어떤 식으로든 돈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아버지와 갈등을 계속하죠. 갈등을 하는데 아버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지. 왜 그럴까? 아버지에게 돈을 탔쓰고 아버지에게 이 돈을 이게 달라고 하려면은 그런 관계에서는 곤란할 텐데,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방근의 행동을 규정하는 돈의 출처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지.
캬발의 신세기에서 서북을 패고 난 다음에 이제 돈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올지 그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짧게.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태수가 언급한, 이태수는 이방인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재산이란 생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말했다. 이 이방근의 어머니가 부잣집 딸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뒤에 어디에선가 보면은 이태수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한 것도 아내, 그러니까 이방근의 어머니의 도움, 처가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하죠. 해방 전 일이지만 선옥에 관한 문제로, 선옥은 이방근의 계모죠. 이태수, 즉 아버지의 후치입니다. 후처입니다. 후처. 선옥에 관한 문제로 아버지와의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어머니는 자기 명의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이다.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주로 땅이나 밭 따위 부동산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현금을 움직일 만한 힘은 가지고 있었다. 이방근은 이 유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서울의 좌익괴 출판사인, 좌익괴 출판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돼요. 등대사에 몰래 자금을 댄 적이 있다. 그러면 좌익의 어떤 우호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걸 보고 이제 그 유다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방근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유다현이 아무래도 그 일을 눈치채고서 자신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방근은 느꼈다. 결국 뭐가 문제야? 돈이야, 돈. 됐죠? 이 근대 소설 읽을 때 이 돈의 출처 잘 봐야 됩니다. 이 욕망의 핵심적인 메타포이기도 하죠. 이 돈이라는 게. 결국 뭐 신의 반열까지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서 신의 반열에 오른 게 화폐니까. 돈의 출처와 돈의 흐름들을 잘 봐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표정, 행동, 심리 상태까지 좌우하는 경우 많지. 그렇지. 물론 좌우당하지 않으려면은 화폐의 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정말 화폐의 신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또는 어떤 것이 그 불의의 행동을 요청할 때 여러분이 어찌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서사적인 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방근의 외모나 이방근의 재산의 출처나 남승지의 그 제화벌을 본거나 등등 인물을 구성하는 그 성격이죠.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방법들이 쓰이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화상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한마디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이념을 창조하되 이념의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은 이념이 없이는 살 수도 없지만 이념에 포획되는 순간 인간의 삶은 또 삶이 아닐, 인간의 삶은 또 인간의 삶으로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사성이라는 말에 주목하라 그랬죠. 이념의 역사성이라는 말에 꼭 주목하세요. 이념뿐만이 아니고 이건 뭐 담론의 역사성이라 해도 되고요. 뭐 어떤 용어의 역사성이라 해도 좋아요. 용어라는 말. 용어. 무슨 여러분들 책을 보다 보면은 무엇의 역사 이런 제목을 단 책들을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동의 역사,
그죠? 또는 여성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역사라는 제목이 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통사적으로 정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근데 역사성을 지닌다라는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함장하고 있지.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을. 그러면 아동의 역사 그러면은 아동이라는 이 용어가 역사마다 다 달랐다는 거지. 역사적 국면마다. 그러면은 아동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이 논의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논의들이 유교적 아동관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예를 들면 자본주의적 아동관이 있을 수 있지. 또는 사회주의적 아동관, 어린이관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관점에 따라서 아동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아동들이 행동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역사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담론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여성 담론, 내가 예로 들었던 것 기억나죠? 여성의 역사라는 말로 비슷합니다. 이 여성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조선시대와 식민지시대와 지금과 미래는 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성들의 이 행동 양식, 존재 양식을 완전히 바꿔놓죠. 그렇잖아요. 이 역사성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이 역사성이라는 말은 변화한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삶 자체가 다 변화할 수밖에 없죠. 우주 만물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스모놀로지, 이 어떤 우주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게 변화합니다. 별의 탄생과 죽음, 별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자연의 흐름들. 근데 변함없는 무엇을 설정하는 순간 그건 대단한 그 강요, 억압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 변함없는 진리. 이 말을 바로 하고 그 진리를 믿는 순간 우리는 광신으로 빠지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라고 딱 못 받고 그 진리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보는 순간 우리는 광신의 그 유혹에서 못 벗어납니다. 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라는 게 얼마나 멋진 이념입니까? 응? 공산주의라는 게. 공산주의 어원이 뭐예요, 어원? 이거 찾아보셔야 돼요. 어원이 뭐야? 코뮌이야, 코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 보자면은 코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사로 쓰면은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다, 서로 얘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나왔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커뮤니즘. 그리고 공동의 삶. 이런 뜻이죠. 얼마나 멋진 이념입니까? 공산주의. 함께 생산하면서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이잖아. 근데 이게 마르크스 사상과 교조적으로 만나면서 정말 무지막지한 폭력의 사상이 되어버리죠. 우리 소련이 반증하고 중국이 반증하고 있잖아. 현실 사회주의가. 네. 그게 광신도로 빠질 수밖에 없죠. 레닌 시절만 해도 그나마 괜찮았다 그러죠. 근데 스탈린 시대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광신으로 바뀌지. 전체주의적 관료제 이런 말 쓰는데 광신으로 바뀝니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코뮌이 출발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야. 역사적으로 적용될 때 이런 파국을 겪지. 그러면 미래의 코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미래의 코뮌이지 전혀 달라질 거란 말이지. 어떻게 재정의하느냐는 문제죠. 이 커뮤니즘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소셜리즘, 그다음에 커뮤니즘, 그다음에 디모크래시, 그죠? 그리고 아나키즘, 그다음에 리버럴리즘 등 다양한 주의들이 일정 정도 의미는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독단화하면서 교조화한다 그래요. 교조화하면서 교조화 이런 말 쓰지. 교조화하면서 이건 광신으로 치닫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점을 조심해야죠. 이 개인적 삶과 관련돼서 얘기해 보자면은 내 말을 내가 흔히 쓰는 말을 인용하자면은 이 내공이 부실한 사람들이 쉽게 두려움에 휩싸이고요. 그리고 쉽게 교조적인 신앙이나 교조적인 이론에 포획돼 버려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겠어? 내 영혼의 이 내실을 충실하게 하는 거지, 쌓는 거지. 그래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론들, 이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속성들, 요소들을 내 삶과의 관련성에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야지. 그 자기식으로 재정의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산주의라고 지금 우리가 보는 불온하기만 하고 폭력적이기만 하고 그랬겠는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주 정의를 위해서, 조선 해방을 위해서 아방가르드로서 활동했지. 커뮤니스트들이,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아나키스트들이 민족주의자들보다 훨씬 강렬한 이 에너지로 싸웠습니다. 근데 그게 교조화하는 순간에는 폭력이 됩니다. 이 제3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이때 제3세계는 식민지를 경험한 근대 국민국가라고 일단 정의를 하자. 식민지를 경험한 그 국가들 보면은 독립투쟁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독재자가 돼요. 독재자가 됩니다. 독재자가 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저항했던 그 세력들과 다르지 않는 이 행보를 보여줘요. 김일성 같은 경우 대표적이지. 김일성은 이 보천보 전투죠. 정말 무장투쟁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홍범도나 이청천이나 김좌진은 좀 덜하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 계보 속에서 또 우리 약산 김원봉이라는 우뚝한 투사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 속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활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보천보 전투를 비롯해서 중요한 무장 항쟁을 했던 건 맞지. 정당해요.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다는 점에서는. 그런데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합니까? 3대 세습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짓을 하잖아. 이건 중국하고도 다르죠. 이런 식의 이 정치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준단 말이지. 정치적인 과정들을. 이건 자신들이 싸웠던 일본 그 천황제 파시즘의 그 모습을 되풀이하는 거 아닌가? 모방한 거 아니에요? 천황들이 지 자식들에게 다 이 권력을 이양했죠. 얘기를 길게 해야겠지만은 이 정도만 하죠. 이념의 역사성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네요. 독립과 해방운동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공산주의야말로 역사의 선두에 서는 인류 해방의 사상이며 인간의 양심이 집중적으로 표현된 사상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공산당원, 이것이 또한 혈기왕성한 청년들의 정의감을 충족시켜주는 매력적인 것이었다. 마침내 새정당, 공산당은 박헌영 중심이죠. 조선인민당은
여운형 중심이고요. 신민당은 잊어먹었어요. 예, 특히 조선공산당의 박헌영, 조선인민당의 여운형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운형이라는 인물은 주목할 만합니다. 근데 이런 정적들은 우리 이승만이 다 하나씩 제거하죠. 새 정당이 합당하여 남조선 노동당이 되었는데 남승진은 합당 직후에 입당하여 가두 세포에 소속되었다. 그런 조직에 들어가는 게 자신의 폐쇄적인 경향을 타파하는 현실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남승지의 이 입당과 관련한 진술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이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역사적인 국면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의미화되는지, 의미화란 말이죠.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때만 해도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많은 민중들에게 어떤 동경의 대상이었죠.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영웅들이었으니까. 공산주의도 공산주의지만 사회주의가 훨씬 더 폭넓게 퍼져 있었죠. 그리고 이건 조선 선비 사상하고도 바로 이어져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우당 유혜영 같은 사람은 정말 명문 거족이었죠. 우당 이혜영과 그 가족들, 형제들, 6형제들이 다 독립운동에 투신하죠. 어마어마한 재산들 다 팔아서 만주로 가서 학교 세우고 싸웁니다. 그 노고를 이끌고 이화영의 그 아내는 아내 이은숙 선생이죠. 맞죠? 이은숙 선생은 그 노비들을 위해서 그 기생들을 위해서 바느질하면서 가속들을 먹여 살리잖아. 기가 막히죠. 그리고 누구야? 우리 안동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확인했어요. 안동의 석주 이상용 선생 같은 사람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바로 이 퇴계의 14대 손인 이육사가 있었던 거지. 이육사는 사회주의자였어요. 약산 김원봉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제대로 된 이 선비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이념이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아니면 아나키즘이든. 이회영 같은 경우는 아나키스트가 됩니다. 이런 공부들 정말 우리 할 게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공부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할 것은 이 공산주의의 또는 사회주의의 또는 아나키즘의 역사적인 성격을 잘 보잔 말이야. 식민지 시대 때는 어떠했는지. 지금은 다 빨갱이로 취급하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타자화해버리지. 근데 미래는 어떨지.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아나키즘에서 또는 민족주의에서 어떤 지점을 출연해서 여러분들의 사상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일부로 삼을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다시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관념의 포로가 돼서도 안 되지만은 이런 관념의 지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각을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떤 말인지 정확히 갔죠? 네. 이념 역사성.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이 얘기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길게 보면은 47년 3월 1일, 더 길게 보면은 해방 직후부터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47년 3월 1일입니다. 3일 절을 기념한 28주년이었죠. 28주년을 기념한 그 제주 도민 그 시위에서 민간인이 아이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시로 번집니다. 이게 제주 도민들의 의식 속에는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미군의 하수인이 경찰에 의해서, 그리고 또 서북에 의해서 이 짓밟히는 제주인들. 이방근의 의식 속에는 이렇게 떠오릅니다. 형체를 낮추며 태양 밑을 지나가는 바람 저편에 보이는 것, 수만 군중의 행진, 만세와 구호를 외치는 소리, 3.1 독립운동 28주년 기념 인민대회를 저지하려는 경찰, 기관총을 든 기동대와 기마대의 호령, 총성, 비명, 분노의 외침, 학생들의 투석, 군중의 격렬한 흐름에 땅이 기울어질 듯 성내가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아버지가 그 건물 2층에서 보고 있었을, 이때 아버지는 이방근의 아버지입니다. 이태수죠. 식사은행 앞에서 한 소년이 사살당했다. 이때는 중요합니다. 아니, 그 소년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죽고 10여 명이 중상, 시체를 메고 총구 앞으로 나아가는 성남 파도와도 같은 항의 데모, 사상자들이 흘린 피를 비추는 3월의 하얀 태양, 작년의 3.1절 집회 저지를 지휘한 사람은 미 군정청의 미군 장교였다. 반미 의식이 대단히 강했죠. 그런데 이 4.3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남로당에서 기획하고 조직하고 동원해서 일으킨 이 반란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로당에서 이렇게 기획하고 조직하고 동원했다 하더라도 이 제주 도민들의 이 적극적인 반향이 없이 이렇게 가능할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무리 남로당이 이 기획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남로당이 이게 맞았다는 거겠죠. 맞았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그렇게 많이 지지를 했겠지. 그럼 왜 그랬는가 생각해야겠죠. 식민지 시대부터를 쭉 봐야 돼요. 식민지 시대부터 일본 제국주의의 이 억압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과 싸운 사람들이 누구였냔 말이야.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아나키스트였단 말이지. 이른바 주의자들이었어, 주의자들. 물론 민족주의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미군정청이 이 친일 경찰들을 앞세우고 또 이 전후에서는 서북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르고 검거 선풍을 몰고 이러니 견디겠는가 어떻게?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4.3을 반란으로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 얘기는 뭐 사적인 어떤 괴로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는 하겠는데,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하고 좀 다른 생각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 3.1 사건이 지속적인 검거의 선풍으로 이어지고요. 여기에 대한 검거가 들어오니까 계속 또 파업으로 대응하고 이러겠죠. 이게 남로당의 그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남로당 세포들의 이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이 그러면 허수아비여서 다 조종당했다는 얘기인가? 이건 좀 선후 문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예를 들면은 어떤 언론이 저 누구 나쁜 놈이니까 다 죽여 라고 할 때 이 대한민국 시민들이 맞아, 저 언론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신문이니까 저 신문이 나쁘다 그러면 다 죽여야 돼, 다 몰려가나? 그렇지 않잖아. 네, 그 안에 내적인 그 역동적인 관계들, 그 민중과 그 어떤 혁명 세력의 역학관계를 봐야 돼요. 중국의 경우 이 군사적으로 압도적이었던 장개석 군대가 모택동 군대는 정말 보잘것이 없었거든. 군대에게 패한 이유는 민중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택동이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지. 중국의 영토보다 더 넓은 게 민중들의 마음이다. 중국의 영토를 얼마나 얻었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인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랬단 말이지. 그래서 이 군사력으로는 그야말로 게임도 안 되는 국민당 장개석 정권이 모택동 정권, 한중단 정권한테 망하거든. 패하거든. 그런 관점들을 봐야 돼요. 응? 여기까지만 하죠. 이 중국 혁명 과정과 또 우리 조선 독립운동과는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건 또 기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미 군정청 장교였다는 점 잘 보세요. 예를 들면 그 현길언 선생이 쓴
섬의 반란이라는 책 한번 보세요. 그분은 소설가이기도 한데 첫째 시간에 얘기했죠. 지속적으로 이건 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남노당의 지시에 의해서 또 얘기하는 거지. 그런 민중들은 대단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한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재밌지? 재미없나? 보니까 우리 이때쯤 오니까 우리 하은 씨나 호영 씨, 특히 호영이 조는 것 같아. 졸지 말아요. 응? 졸음이 오면은 잠깐 멈춤해놓고 또 이어서 보고 그러면 되죠. 자, 이게 그 당시 사진입니다. 3.1절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나? 3.1운동 28주년 기념 제주 도민대 이런 걸 거예요. 엄청나게 보였죠? 관덕정 광장인데 여기가 아마 뭐 식선은행 이쪽인 것 같고요. 이런 건물인 것 같고 나중에 그 관덕정 광장 제주도 가보면은 꼭 한번 들러보세요. 그리고 이 이방근이 걸었을 법한 길들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 영상 강의, 이 온라인 강의할 때 좋은 점 이런 겁니다. 이런 시청각 자료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 큰일 났네. 어디에선가 끊겨버렸어요. 이렇게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이념의 역사성 얘기는 우리 화상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개략적으로 정리한 선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짧게 보죠. 47년 3월 1일에 이 사건 기억나죠? 형체를 낮추며 태양빛을 지나가는 바람 저편에 보이는 것. 이방근의 의식 속에 지금 떠오르는 겁니다. 수만 군중의 행진, 만세와 구호를 외치는 소리, 3.1 독립운동 28주년 기념 인민대회를 저지하려는 경찰, 개활총을 든 기동대와 기마대의 호령, 총성, 비명, 분노 외침, 학생들의 투석, 군중의 격렬한 흐름에 땅이 기울어질 듯 성내가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아버지는 이방근의 아버지 이태수죠. 그 건물 2층에서 보고 있었을 식산은행 앞에서 한 소년이 사살당했다. 아니 그 소년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죽고 10여 명이 중상, 시체를 메고 총구 앞으로 나아가는 성난 파도와도 같은 항의 데모. 사상자들이 흘린 피를 비추는 3월의 하얀 태양. 작년에 3.1절 집회 저지를 지휘한 사람은 미 군정천 미군 장교였다. 이 지점에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미 군정청의 미군 장교였다는 점. 미군에 의해서 자주독립국가의 꿈이 깨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제주 민중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미군에 대한 저항이 심상치 않았는지 얘기는 두고두고 언급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죠. 이 사진 볼까요? 여기 보세요. 3.1운동 28주년 기념 나오죠. 제주도민대회 장면입니다. 이쪽 식산은행인가? 관덕정 광장 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앞에서 읽었던 그 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 그 사고가 빌미가 돼서 제주 전역에 미군 통치, 그러니까 미 군정에 대한 그 불신과 반감, 그리고 친일 경찰들에 대한 그 분노, 특히 서북 그 청년당들의 폭력에 대한 이 분노, 이런 게 강렬하게
일어서기 배주 민중들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선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4.3 사건은 전적으로 남로당의 조직, 기획, 동원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현길언 선생이 얘기한 섬의 반란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런데 나는 이런 민중들 또는 제주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 위로부터 이 기획 동원이 가능했을까 싶기도 해요. 이런저런 이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좀 더 천천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잘 보세요. 이 유튜브 강의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시청각 자료들을 비교적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48년 2월 26일 문제적인 날이라고 그랬죠. 우리 남승지가 제주 성내로 돌아오는 날 26 또는 27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26이 가까운 것 같아요. 이날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엔 소총회에서 조선의 가능지역 선거안을 가결합니다. 이 가능지역이란 남한을 얘기해요. 남한을. 이승만의 꿈,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세우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이죠. 그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과 미군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죠. 이 단독 정부 수립이야말로 해방된 이 한반도의 꿈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많은 단체에서 과제로 제시한 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 어떤 식으로든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부정적인 잔재들을 청산해야겠죠. 물적인 잔재를 청산하는 것도 있지만 제도적인 잔재들 그리고 인적인 잔재들 있겠죠. 특히 이제 친일 세력들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제도나 이런 제도적인 잔재들이나 어떤 물질적인 잔재들은 아직도 남아 있죠. 두 번째가 자주독립국가 건설입니다. 자주독립국가 건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주적 민족문화의 수립. 왜 이래? 민족문화의 수립. 이 세 가지가 큰 과제였어요. 좌우를 막론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자주독립 국가의 건설이라는 과제가 유야무야 돼버리면은 이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것도 불가능해져요. 불가능해집니다. 왜? 남한에서 이승만이 미국을 등에 업고 일본 제국주의에 복무했던 세력들, 행정, 사법, 다양한 경찰도 행정 중에 하나죠. 경찰 행정이니까 이런 다양한 일본 제국주의에 복무했던 세력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가거든. 여기서 어떻게 자주독립 국가가 일본 일제 잔재 청산이 가능하겠는가? 그대로 온전되죠. 반공으로만 바꾸죠. 그 얘기가 우리 소설 화산도에서도 계속 유다련을 통해서
주로 반복됩니다만은. 그리고 이 자주란 외세 간섭 없이 독립된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단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우익 쪽에서는 김구, 그죠? 그리고 좌익 쪽에서는 뭐 박헌영이든 김일성이든, 김일성은 좀 다릅니다만 여운형 같은 사람들, 남한에서만 얘기하자면 김규식까지도 좌우 합작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왜? 이 누군가요? 이런 그 뭐 여운형이나 박헌영이나 뭐 이 김구나, 특히 좌우 합작을 꿈꾸었던 뭐 김규식이나 많은 사람들이 단독 정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과 그 세력들은 단독 정부의 이 꿈을 예,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미국을 등에 업고 친일 세력들과 함께 단독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걸 결정한 게 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였어요. 우리 그리고 5월 9일로 총선일이 결정되죠. 초대 총선일이 첫 번째. 그러다가 5월 10일로 하루 미뤄진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문화 수립도 요원해지겠지. 뭐.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하죠. 수렁에서. 지금은 뭐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가능성들이 완전히 봉쇄되는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엔 소총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사실상 허가한 셈이니까 이 신문을 들여다보는 이 회의주의자 이방근의 마음이 뭐 편치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태수 아버지가 볼승 옆에 있던 신문을 집어들어 아들 앞에 놓인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어제 날짜 중앙지로 아마 오늘 아침 배편으로 도착했을 것이다. 이 일면 톱에 중앙정부 수립안 41대 32로 가결. 26일 소총회에서. 그러니까 남한 단독 정권 수립안을 가결했다는 거죠. 국제연합 소총회가 조선의 가능지역 선거안을 가결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방근은 신문을 들고 읽었다. 신문 들고 읽어요. 행동이죠. 우리 전 국민이 주저함이 없이 일심 협력, 모범적인 선거를 추진하여 국권을 확립하고 앞으로도 통일 방책이 모든 우방의 도움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신문 기사죠. 뭐라는 거야? 이건 이방인 독백이지. 선거 후에 우방의 원조로 통일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도 한번 반복하며 독백하는 거죠. 변함없는 이승만의 궤변이었다. 궤변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는 건 이제 화자가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근의 행동, 신문을 읽는 행위, 이방근의 독백이 어우러져 있고 화자가 뒤에 마지막에 궤변이었다라고 확정하는 이런 그 문장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48년 2월 26일에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승인했다는 기사를 읽는 이 점만 읽었다는 점만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이방근은 그 기사를 대단히 불편한 심기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분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지금은 이건 대단히 그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찾아가야겠죠.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자, 조금 길어졌네요. 마무리로 향해 가겠습니다. 마무리가 아니고 마무리로 향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에 대해서 이 제주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남승지의 눈에 비친 성조기의 모습. 다산시 발표할 때 읽었었죠. 이거는 함께 읽어보시고요. 특히 양준호의 눈에 비친 미국인들의 모습, 이런 부분들은 미국인들 어떻게 바라봤는지, 제주 사람들이 미국인들 어떻게 바라봤는지, 또는 새로운 세상 꿈꾸었던 사람들, 양준호도 대표적이죠. 비판적인 지식인들은 미국을 어떻게 봤는지 이 텍스트에서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양준호가 얘기한 부분 볼게요. 263, 64쪽에 있는데 이건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양준호는 잠깐 생각하는 듯 했으나 이완근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다. 제가 군정청에 근무한 지 2년이 되는군요. 해방 이듬해에 현장 통역을 반년쯤 하다가 재무국으로 옮겼습니다. 도청 직원들 급료를 계산하는 것도 진력이 났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저도 미국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에게 독립을 안겨준 것은 일본을 패망시킨 건 미국이 틀림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대신해서 그대로 눌러 앉으려고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겉으론 이승만을 내세우며 말이죠. 감탄할 만한 일이죠. 그들은 우리 민족을 미개한 야만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종족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공산당은 서북 놈들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만 문명인의 입장에서 미개인인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감각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같은 민족인 주제에 말입니다. 제주도 군정청에는 통역이 몇 명 있을 뿐이지만 중앙군정청의 조선인 관리들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관리를 했던 자들이니까요. 중앙군정청의 어떤 미군 장교가 자국의 친문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정청에 고용되어 있는 조선인들은 참기 어려운 부정한 음모를 꾸미는 선수들이다. 우리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부리고 있는 이 자들은 과거에는 기꺼이 일본과 손잡고 더러운 짓을 해온 자들이다. 사실 현재의 경찰 가운데에는 민족주의자를 잔인하고 열성적으로 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자들도 있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이지 그 미군 장교의 말이 딱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그리고 도청에 가기보다는 이 섬을, 아니 이 땅을 떠나고 싶어요. 절절하죠. 대단히 정확한 정확하게 현실을 포착하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이른바 통역정치라고 했었어요. 통역정치. 뭐라고요? 지금 딴청 부르지 말고, 시간 많이 지났다 딴청 부르지 말고 강의하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오늘 강의는 중간에 이 포즈를 해놨다가 포즈를 안 푼 채로 강의를 계속했어요. 그러다 그걸 다 날려먹었어. 힘이 빠져 죽겠어요. 뭐 나중에 다음 강의할 때 또 떠오르겠지, 모자란 부분들은. 자, 아무튼 지금 여기에 충실합시다. 날아간 건 날아간 것이고,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것이고, 여러분들이 눈 부릅뜨고 잘 듣고 있으면 됩니다. 이때 통역정치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통역정치. 그러니까 얘기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황을 전혀 모르는 미군들이 와 있잖아. 그것도 뭐 초급 장교들이에요. 위에 하지나 중장이 그렇지. 이때면 대위가 뭐 서울대학교 총장하고 뭐 이럴 때입니다. 서울대학을 만들려고 할 때 그걸 총 관리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애들이 중요한 부서를 맡고서 이 군정을 실시하니 오죽했겠는가. 그러니까 통역들에게 다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통역들은 누구겠는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지.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 유학을 했거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겠지. 이 사람들은 부잣집 아들이겠는가? 가난한 집 아들이겠는가? 부잣집 아들이겠지. 그럼 친일 세력들이 맞겠죠. 이 사람들이 양준호의 말대로 다 총독부에서 일했던 애들이야. 얘들이 그대로 왔으니 오죽하겠는가? 그러니까 다 친일 세력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 정치를 끌고 갔겠죠.
이게 통역적 정치의 실상이에요. 식민지 해방 직후에 이 영어를 둘러싸고 얼마나 우리가 이 노예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어요. 최만식의 미스터 방.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입니다. 미스터 방이 이 영어 한마디 뭐 하와이 정도 가지고 미군에게 얼마나 이 아부를 하고 이러는지 그 슬픈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뭐 미제를 좋아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 이야기를 소설을 쓴 것도 있죠. 우리 염상섭의 양과자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래돼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 한국 근대에서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이 미국에 대한 환상이 어떻게 깨졌는지 양준호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잘 보세요. 이 페이지 금방 내가 읽어준 부분입니다. 네, 이 얘기도 두고두고 해야 됩니다.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 네, 됐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 와갑니다. 서북이야말로 바로 이승만 왕통파의 망나니들이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서북이란 원래 이상하네. 원래 서도와 북관 지방, 여기서는 서도를 주석을 보면은 평안도라 그랬고 여기를 함경도라 그랬는데, 근데 내가 보기엔 서도는 이 평안도 지역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석번 선생이 약간 오해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서북이란 원래 서도와 북간 지방, 즉 북한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지금 남한에서는 서북 청년을 일컫는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후 여기 북한은 함경도 지방을 얘기합니다. 북한 지방은 38선을 넘어 남으로 내려온 그들은 과거 지배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거나 그들과 봉건적 신분관계를 맺고 있던 일족들이었고, 새로운 사회체제에 반대하는 자들로 철저한 반공 테러 단체인 서북청년을 조직하여 이승만이 가장 충실한 앞잡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울을 거점으로 삼아 반미, 반이승만 세력이 강한 이 섬을 폭력과 테러의 장으로 변모시켰다. 서북이라면 울던 아이도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일 정도였다. 이 테러와 의거는 다릅니다. 의거는 자기가 타격할 대상,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 이건 의거예요. 근데 테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지. 이 서북이 그랬습니다. 서북은 이게 줄임말인데 지방 이름이면서 서북 청년단 단체인데, 이건 개신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다 드러났어요.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예, 대형교회 목사가 서북 청년단을 조직하고 이 서북 청년단들이 제주도로 파견돼서 이승만을 옹위하는 부대가 되죠. 이승만은 대단히 기독교 우호적이었죠. 기독교에 대단히 우호적이었죠. 친기독교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예수님께 바치겠다는 그 광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무섭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게 그래서 해방군가는, 그 제주도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죠. 한반도의 현대사를 가늠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이건 나중에 내가 상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두고두고. 이제 여러분들은 첫 번째니까, 이제 1장, 2장이니까, 큰 흐름만, 이런 얘기하면, 그래, 이런 얘기 연결되겠지. 그런 것만, 일단 그려두면 됩니다. 스케치만 해두면 돼요. 됐죠? 자, 여러분들의 원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할 건 또 해야죠. 지도 잘 보세요. 이 지도는 따로 여러분들이 내가 올려준, 그 가상대학에 올려준 이 파일에서 따로 다운받아서 잘 들어보세요. 안 어렵죠? 여기 성내, 약도 이랬죠? 여기가 사라봉 여기 있다고 그랬죠? 신장로, 그림들, 이 한자들 다 찾아보세요. 여기 한천, 용두암이 여기 있어요. 용두리, 여기 1도리, 2도리, 3도리 이렇게 되지? 2도리, 3도리.
삼성열, 찾아가는 삼성열, 목탕 영감에 있는 산천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박삼봉의 집, 서문시장, 서문교, 여기가 관덕정이에요. 여기 이방근의 집이고, 여기 옥류정이 있고, 여기가 상지항천, 여기 내과가 있죠. 기상대가 여기 있어요. 동문시장, 동문교. 여기가 북국민학교, 북국민학교 뒤에 이방근의 집이 있었다고 나오지. 그 양준호의 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라봉 있고, 됐죠? 여기가 남문토리, 통이 쓴 거 있죠? 도리 하면 길이라는 뜻입니다. 남문길, 여기 유달리안네 집이고, 오중학교, 오연중학교 아닌가 싶어요. 시길이라고 나와 있죠?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작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들을 따라서 어떻게 가는지, 이방근이 어떻게 가는지 잘 보세요. 이게 북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네. 여기 남쪽이고. 그러니까 사라봉은 이쪽에서 남동쪽을 바라보는 지점입니다. 사라오름과 사라봉은 달라요. 사라오름은 이쪽 한라산에 있고, 사라봉은 바로 제주 성내 요 근처에 있습니다. 잘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지도는 관덕정 주변이야. 성내 중심부 관덕정 주변이랬지. 주변이랬는데, 이걸 어디야? 빼고 보면은 성내 중심부 관덕정 주변이랬죠. 큰일 났다. 관덕정 주변, 여기 보면은 한라신문사, 시도리 확대 놨지 아까 그걸. 여기가 3발시인데 2발시, 이방근 이발하러 가는 곳이야. 중요한. 나중에 이발소 나오면 이발소 해줄게요. 우평국이 있고요. 여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찰, 군정청 있고 도청이 함께 있습니다. 재판소가 있고, 여기 관덕정이에요. 여기 중요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제1은행, 식선은행 이렇게 쭉 있습니다. 관덕정이 있고, 이쪽으로 지금은 관아가 있죠. 관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딱 들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제공해 준 제주대학의 김동현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좀 길다고 투정 부르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쯤에 끊겼다가 날려버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점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화산도 두 번째 강의 제2강, 오늘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어요.